19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엽관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폐가 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엽관주의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죠? 엽관주의. 내고 싶겠죠. 엽관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무원 임명에서 자의성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의성이라는 것은 주관이 개입된다. 능력도 없는데 자기와 관련된 사람 무조건 뽑아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응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엽관주의는, 자, 요 의미를 좀 알아두세요. 엽관주의는, 대표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대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선거에서 이긴 팀이 공무원을 다 해먹으니까 그 대표성이 있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성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대응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요자가, 즉 수요자 누굽니까? 수요자가 국민인데, 그죠? 국민인데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선거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거로 뽑았죠. 선거로 뽑았으니까 수요자한테 대응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을 1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193페이지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실적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 이것은 실적주의와 관련이 없고, 이것은 대표 관료제죠. 대표 관료제. 자,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대표 관료제는 뭡니까? 대표 관료제 다른 뜻으로 대표 관료제는 이때 대표성과 다르래요. 이거는 소수 민족이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대표자는 무조건 공무원 시키는 것을 대표 관료제라고 그랬죠. 근데 대표 관료제는 역시나 능력도 없는데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공무원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구별하는 거. 자, 별표 한 5개 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출제됩니다.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엽관주의는 잘 보세요. 기억본 보세요. 엽관주의는 실적 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그 다음에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치적 요인이나 이런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옳은 것만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옳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기억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틀렸다 그러면은 실적 이외니까 엽관주의는 실적을 중요시했어요? 이 부분 틀렸죠. 그죠? 실적 X입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다르다고 그랬죠. 실적주의는 실력을 본다고 그랬죠. 실력.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귿번 맞죠? 엽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쉽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너무 많다고 그랬죠. 이것도 너무 넘쳐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지금 그동안 출제됐던 거 모든 걸 다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넘칩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 번 보세요.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해서 인사행정을 소극화시킨다. 맞죠? 실적주의는 정치와는 좀 결별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답을 4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번은 왜 틀렸을까요? 엽관주의는 정신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현 원리와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되는데 초기부터 뭡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대표 관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 관료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본 문제집 보면은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문제 한 3개만 풀면은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보세요. 8번이에요. 대표 관료제는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 인적 구성, 자, 줄거세요. 인적 구성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다. 인적 구성입니다.
자, 틀린 건 뭡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대표 관료제 장점은 이렇게 됐는데 소극적 측면의 확보를 통하여 자, 대표 관료제는요. 인적 구성의 소극적 측면이 아니고 적극적 측면을 자동적으로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소극적 X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항상 강조하는 게 키워드죠. 그죠? 키워드를 뽑아내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선 키워드가 뭐예요? 소극적 측면이 틀렸다는 거죠. 이게 틀렸어요. 적극적 측면을 봤다. 항상 공부할 때 다 읽으면 안 됩니다. 평상시 공부했던 내용이 나왔나를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 지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끝부분을 항상 보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근데 두 번째가 이게 없으면 어때요? 대각선으로 빨리 읽어야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게 쭉 일렬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탁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의미도 알아두시고 답이 3번입니다. 서브노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 관료제는 인적 구성 특징을 적극 반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 만들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하죠. 이거 시험장에 못 가져가요.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이거 서브노트를 해야죠. 이거 어떻게 가져가요? 무거워서. 그죠? 거기 가실 때는 서브노트 시험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거 10분 전에 볼 수 있는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196페이지 중요하죠. 대표 관료제가 또 나와요. 여기 문제 4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대표 관료제가 뭔지를 알겠죠. 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Representative Bureaucrac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표 관료제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0번 중요하죠. 대우 공무원 제도가 아닙니다. 대우 공무원 제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리가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부장이 있는데 부장 자리가 5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 그 자리 줄 수는 없고 말이죠. 사기가 떨어지니까 부장 대우 이럽니다. 대우자만 붙여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부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우는 부장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이죠. 대표 관료제와 관계가 없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 관료제 했으니까 또 뭡니까? 따질 것이 197페이지 보면 직업공무원제도를 봐야겠죠. 12번 직업공무원제도 중요하죠. 자, 직업공무원제도는 뭡니까? 2번이 틀렸는데 채용 당시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 된다 했는데 아닙니다. 직업공무원제도는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앞으로 발전된 것을 거기다 포커스 맞춰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지금 대표 관료제 그다음에 역관직 100% 나온다고 그랬죠. 나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역관주의 나올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도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보는 게 공무원제도인데, 시험인데 반드시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직업공무원제도는 단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달라.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에요. 15번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한국의 공직 분류 체계다. 공직 분류는 말이죠.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 다음에 정무직, 별정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경력이 있느냐, 특수경력이 있느냐 이렇게 나누고 첫 번째. 자, 이렇게 나눕니다. 경력과 특수경력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가.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은 자,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무직이 있습니다. 정무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정직 이렇게 돼 있어요. 별정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정무직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거 또는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죠.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이에요? 아니면은 별정직이에요? 정무직이란 말이에요. 별정직은 이런 사람이에요. 뭐 비서관 이런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있죠? 에?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시험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국회의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시험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특별히 정해놓은 사람들.
이거는 할당제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몇 급 공무원 쭉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서관이랄까, 그 다음에 국회 수석 전문위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별정직이라고 한다. 정무직은 선거를 통한 사람. 자, 요 정도만 분류하기 바랍니다. 경력직, 특수경력직 있는데, 특수경력직은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이 비서관. 이건 뭐예요? 선거. 대표적인 사람이 지방의원. 그죠? 지방의원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력직에는 일반 경력직이고 특정 경력직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직 같은 경우는, 자. 자, 요즘 특정직은 법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법관, 경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시험엔 안 나옵니다.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는요 4번이 정답인 겁니다.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나눴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200페이지에 18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자, 우리가 기본 이론 공부한 것과 다르죠?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학자들이 쓴 교과서와 문제은행에 들어간 시스템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왜? 학자들이 쓴 것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이거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제은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기억본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뭐라고 하냐. 한 사람의 포인트를 주세요. 하나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를 직위라고 합니다. 당신 직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한 사람입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성과 책임 수준 및 자격에서 상당히 유사한 거, 이걸 뭐냐면 등급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육군으로 말하면 중령, 군인으로만 중령 정도 되면은 경찰로 말하면 한 총경쯤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등급으로 쳐줘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장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체육대, 시골의 체육대 가면은, 강원도 체육대 가면은 사단장 자리 배석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장, 그 다음에 군수, 그죠? 이렇게 있는데 애매하단 말이에요. 사단장은 거의, 장관급, 그죠? 장관급 장교인데, 그죠? 군수라 해야 좀 되겠죠? 근데 서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리가 기관장인데 애매해요. 배치하기가. 그죠? 이럴 때는 이 등급표를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역은 다르지만 곤란도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면은 육군의 한 연대장 아니면 중령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그 디귿범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군이다. 이걸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거죠. 직렬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직적인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리얼이라고 했죠. 그죠? 직렬이니까 라인적인 측면이라고 했죠. 류니까 뭡니까? 직렬 내에서 직무, 동일한 직무의 군이니까 류가 되겠죠. 저 사람들 같은 류구만. 이런 말 하죠. 유유상종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걸 직류,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같은 종류끼리 무리지어 되는 거. 무리군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군. 이걸 유사하니까 직렬의 군이니까 직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어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페이지에 19번 한번 알아두시고, 토근하고 20번 중요한 표시 좀 해주세요. 직위의 직무 종류를 구별해 종적이다. 자, 종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무 분석이라고 그랬죠. 직무 분석이 종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220페이지 똑같아요. 직무 분석 평가법, 직무 평가 방법인데
뭐가 들어가느냐? 기억 분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위 분리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이 이제 거의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또 교재 204페이지 보시면은 하나 중요 대표적인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니까. 26번 보세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자, 3번을 답을 해주시고, 국가공무원으로 보아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부시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지방 같은 경우는 한 2급 정도 대우해주고, 그죠? 또 높을 수도 있어요. 1급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1급에서 몇 급까지입니까? 3급까지 같은 풀에 빠뜨려 놓고 거기서 건져낸다고 그랬죠. 풀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1급, 2급, 3급 물론 구별은 하긴 하지만 옛날처럼 명확하게 구별 안 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1급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말이죠. 이 계단 청소하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부르면 비서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 시켜보니까 영어라든가 뭐 능수능란하답니다.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청와대 가야지 어떡합니까? 오바마 대통령 딱 오니까 오바마하고 말이죠. 프리토킹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무원 합격에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특히 제2외국어를 하나 해둬야 돼요. 베트남어나 아니면 몽골어 이런 거 있죠. 몽골 대통령 오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몽골 또 처녀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국제 결혼해가지고 아주 이 국제적인 뭡니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문제가 몇 문제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세 문제 들어가 있죠. 그죠? 25, 26, 27 요것만 풀면은 요거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학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29번 중요합니다. 개방형 임용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개방형은 말이죠. 주로 미국형이고 폐쇄형은 주로 대륙형이다. 프랑스다, 독일입니다. 여러분들 대륙형이다. 뭡니까? 영미형이다. 그다음에 대륙형 이런 말 쓰는데 되게 웃겨요. 영국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가 대륙에 해당했던 거예요. 육지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유럽을 다 합쳐봤자 중국보다도 작아요. 그죠? 작죠. 인구면으로는 게임이 안 되고. 근데 자기들은 대륙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큰 착각했죠. 왜? 지중해가 다 큰 바다인 줄 알았죠. 지중해가 다인 줄 알았는데 역시 지중해는 아주 작은 바다였죠. 5대양 육제도에 들어가요? 지중해? 안 들어가죠. 그죠? 로마가 착각했던 게 있어요. 세계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콜럼부스라든가 마젤란이 말이죠. 특히 이제 마젤란이 한번 돌라고 그랬던 거 아니죠. 지구가 정말 큰가? 돌았더니 돌기 전에 죽었죠. 맞아 죽었죠. 자기 비서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인사제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32번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학에서는. 자, 모른다고 치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뒷부분 뭐라고 그랬죠? 어느 부분이 틀렸나 잘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뭐뭐만 이렇게 틀린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1번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만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만 사랑해 이런 거는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타당성 검사인데 타당성 문제도 한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직무 타당성이랄까 이런 근무 타당성 검사인데 자, 208페이지 34번, 35번, 36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시험을 했다. 근무 성적을 평정했다. 양자를 비교하는 방법이 뭐냐? 타당성이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행정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장이 짧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시험은요, 문장이 보통 3줄에서 4줄이에요. 기본적으로.
행정학은 두 줄이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다못해 단어가 한 단어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행정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문제 푸는데 0.5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과목 해보세요. 지문만 3줄이에요. 읽다가 시간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이게 참 좋은 과목이라니까요. 자, 35번도 그대로죠. 자, 34번 기출문제 누가 들어갔나? 박스 속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거에 불과해요. 기출됐던 거를, 가보니까 박스 속에 빠쳐놓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죠. 다음에 출제되면 뭡니까? 박스 속에 들어갈 거 다시 끄집어내는 거밖에 없어요. 박스 속에 딱 들었어요. 자, 채용 후 1년 동안 근무 성적 결과 비교했다.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비교가 키워드죠? 그죠? 비교한 것은 뭐예요? 타당성. 답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36번은 뭐냐? 타당성의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36번 별표 하나 치세요. 기준 타당성,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해설을 잘 보세요. 기준 타당성은 업무 실적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업무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 실적, 예측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은 지식, 기술, 태도에다 줄 그세요.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은 구성된 직무니까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문제 자체에 답이 있잖아요. 그죠? 안 되고 기준 타당성과 내용 타당성을 보시면 되겠죠. 내용 타당성은 지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36번. 측정 도구가 채용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이게 타당한가? 앞으로 이 사람이 직무 수행하는데 그 직무 수행이니까 앞으로니까 예측이잖아요. 여기에 타당한가 보는 거 바로 이게 기준 타당성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시험 만점 맞았다. 특히 이제 영어 시험 만점 맞았다. 그럼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좋겠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무슨 구다 그러면은 일본의 어떤 뭐 미국의 자매 결연을 맺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직접 가요.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맺었다 그러면 수저를 가져가면 안 돼요. 맞아 죽어요. 수저로 밥 안 먹죠. 손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산 뭡니까? 거기서 먹는 거 있죠. 뭐죠? 그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걸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 태국 쪽 가면은 원숭이 골도 먹어야 돼요. 갑자기 태국에 있는 자치도에서 불러요, 나를. 그러면 스페셜한 푸드가 있다고 해서 밥 줘요. 그러니까 밥은 없고 웬 해골바가지만 올라와요. 원숭이골이에요. 원숭이골은 함부로 못 먹죠. 이 비유가 상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독한 술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라 어디서 나를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37번도 이런 거 있고, 그 38번 잠깐 보십시오. 15제도가 있었는데, 자, 15는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포인트는 거예요. 뭐가 답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뒤부터 보라고 그랬죠? 신분 보장이 돼요, 안 돼요? 못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39번. 우리는 기본 내용을 몰라도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승진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객관성이 낮은 것, 다시 말해서 주관성이 높은 거는 3번이 되겠죠. 근무 성적 평정인데 근무 성적 평정은 평가할 때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죠?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는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 한 분이 며느리 3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평가하겠죠.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평가할 때는 3번째 며느리가 잘하는데 시어머니는 첫 번째 며느리를 이뻐한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왜? 지난번에 생활비를 대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물을 듬뿍 줬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주관성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11페이지 공무원 전직의 인사제도에 살펴봐야죠. 41번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인사제도 끝난 거예요. 겸임, 한 사람에게 2가지 이상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근데 3번 직무대행, 하급자가 상급자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리라고 그러죠. 대행. 그 다음에 전출입,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해설 잠깐 보세요. 전직이 뭐냐? 직렬을 달리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로 이걸 직렬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A라는 열이 있는데 이로 넘어가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직이라고 그랬죠. 아시겠죠? 전직. 직렬을 바꾸는 거. 자,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자, 알아두시고. 전부라는 게 있어요. 전부는 한 기관 내에서 동일 직급으로 이동하는 걸 말한다. 한 기관. 아, 나 전보 발령 받았어요. 그럼 뭐 교육부에서 교육부. 그죠? 이런 얘기예요. 교과부에서 교과부. 만약에 내가 교과부에서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로 갔다 그러면 어때요? 아, 이게 뭐냐면 바로 전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알 수가 없죠. 정부가 개편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44번 같은 거는 암기해야겠죠. 아래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은 뭐냐?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행정학은 참 재미있어요. 2번 보세요. 각 과학 분야 점점점 한 다음에 못한 뭡니까? 형태 들어가 있죠. 행태 들어가 있죠. 형태. 여기 문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행정학의 오류가 뭐냐?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예요. 행정학은. 웃겼죠? 그래서 잘 보면은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1번이죠.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behavioral anchored. anchored 뭡니까? 꽂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rating scale 이렇게 돼 있죠. rating scale 이렇게 돼 있죠. 레이팅은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두시고. 자, 45번 예상 문제 이런 거. 다면 평가제도 360도 평가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360도 평가제로 합니다. 다면 평가제라고 하죠. 다면 평가제도의 특징이 뭡니까? 입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겠죠. 내 부하도 나를 평가하고, 그죠? 바깥에 있는 사람 평가하고, 다른 부서 다 평가를 해버려요. 그럼 어때요? 아무래도 객관적이겠죠. 그 답이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계층, 계적, 문화가 강한 사회 조직 아니죠. 계층 사회니까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108, 360도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라인 계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214페이지입니다. 평가제도에 포인트가 있죠. 47번. 암기해야겠죠. 이건 무조건 예상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이런 거 안 했죠. 기본 이론에서 이거 설명할 수도 없어요. 박스에 나있는 거. 그죠? 이걸 다 싸잡아가지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문제로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거 보시면은 맞는 걸 골라라. 자, 더 웃긴 게 이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보세요.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자, 기억본 보세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키포인트죠. 그럼 기억에 뭐가 답이어야 돼요? 역량평가제. 우습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문장만 좀 길었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니은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분석 줄구세요. 그럼 뭐예요? 직무성과 관리제.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디귿번 두 번째 줄 보세요. 상하, 동료 간에 여러 사람들이 다 평가를 했어요. 뭐예요? 다면 평가죠? 그죠? 360도 평가란 말이에요. 그럼 답이 다면 평가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했다. 근무 성적이겠죠? 실적이니까. 답이 1번인 거예요. 빠져나갈 수도 없죠. 엉뚱한 말 쓸 수도 없어요. 왜?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아시겠죠? 완벽한 답을 골라내려면 공부를 좀 해야죠. 그죠? 약간 해야죠. 너무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를 4내지 5회만 하면 80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만약에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10번 봤다. 만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여기서 만점 맞아야겠다. 10번 보면은 되는 거예요. 박사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나오죠. 48번 시험 출제되겠죠. 그죠? 시험에 할로 에펙트라고 했죠. 할로 에펙트. 연쇄 효과라고 그랬죠. 연쇄 효과는 100% 시험 출제됩니다. 저 사람 내가 좋게 본 면이 있었어요. 그럼 다른 평가할 때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연결됐으니까 좋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평가 한번 하면은 다른 평가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와 연결 또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연쇄 효과. 그죠? 할로우 효과. 또 똑같은 말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근무 성적 평가 전 A팀장은 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 자, 평상시에 성실하게 봤어요. 업무 평가할 때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연세해가지고 좋게 한다는 것이 할로 에펙트란 말이에요. 연세 효과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9번도 답 1번으로 해주세요. 평정의 착오에 있어서 상동적 오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동적 오차가 아니라 유사성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49번은 이런 겁니다. 유사성 효과라는 게 있는데 물론 하와 에펙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이죠. 낚시,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관인데 근데 이 부하가 말이죠. 또 바다 낚시를 좋아하네요. 나하고 똑같이. 취미도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부하한테 좀 흥미가 있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 아무래도 좋은 점수 주고 싶겠죠? 동병상련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동병상련. 나도 바다 낚시 가가지고 이렇게 낭만을 즐겼는데 저 친구도 나하고 생각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 해봐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굶겠죠.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사성 효과라 합니다. Similar to me effect라고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 인터뷰하는 이사예요. 신입사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이쪽에 점이 큰 게 하나 있는 이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신입사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쪽에 똑같은 부분에 점이 큰 게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얘는. 알겠죠?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죠. 취미가 뭐야? 그랬더니, 스킨스쿠어라고 그래요. 나하고 똑같아요. 이거 어때요? 같은 회사, 이사로서 같이 데리고 다니기 쉽죠. 왜? 모든 게 다 통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응? 그렇죠. 당신 군대 생활 어디서 했어? 그러니까 육군 몇 사단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뽑고 싶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유사성 효과라고 그래요. 요거는 할로 에펙트와 다른 개념이죠. 할로 에펙트는 다른 걸 잘하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응? 시어머니가 말이죠.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가 며느리가 요강을 막 닦아요. 닦아가지고 찬장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다 해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운 며느리가 만약에 요강 깎고 왔다 그러면 돼요. 그걸 맞죠. 이런 거 똑같아요. 자, 48, 49번 출제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도 비슷한 거였어요. 근접 효과라는 오류인데, redundancy effect error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건 공부 안 했죠? 왜냐면 행정학 교과서가 매 수백 권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 책에 나온 거 다 달라요.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여러분들 몇 수만 페이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전공자가 다 다르고. 이건 뭐냐?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전날 무단결근했네, 얘가. 그럼 좋게 평가돼요? 안 된다는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근접 효과랑 오류. 알겠죠? 자, 호프집이 쭉 있어요. 호프집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A라는 호프집에서 손님하고 엄청 싸워요. 만약에 호프집 주인이. 다음날 내가 호프 마시고 싶어요. 그 집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야. 저 집에 대한 이게 이미지가 나쁘게 박혔다는 거. 그게 바로 근접 효과. 사실은 호프집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더 잘해주는데, 그죠? 사실은 치킨도 더 잘 튀기고 그러는데 어제 느꼈던 그 뉘앙스가 나빴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가지고 따지는 오류가 근접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접 효과 오류. 이 행정학 이렇게 재밌습니다. 재밌죠? 제가 사례를 들어주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급 얘기가 나오는데, 219페이지 57번 보세요. 공무원 보수인데, 가로 넣기가 가끔 나와요, 이렇게.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뭐를 상한선을 하고, 자, 공무원 월급 주려면은 정부의 재정력이 상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한선은 뭡니까? 일단 공무원들이 목구멍에 풀칠해야죠. 목에 풀칠해야죠. 그죠? 풀칠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과거에는 말이죠. 좀 생활비에 생계비보다 조금 모자라게 줬어요. 공무원한테. 왜 그러냐면 뇌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월급은 8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왜? 나머지 20만 원은 뇌물로 충당하라 이런 식이에요.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좀 부족하게 줬단 말이에요. 형방 그래가지고 형방 월급 얼마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50냥이다 그러면 40냥밖에 안 줬어요. 10냥은 어때요? 알아서 충당해라는 얘기 알아서. 아시겠죠? 공무원의 생계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파트 4 중요 문제 다 다뤄봤습니다. 파트 5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예산 오늘 많이 공부했었죠? 예산입니다. 자, 224페이지에 예산 원칙이 있습니다. 2번 별표 4개 치세요. 다음 중 예산 원칙이 있는데 한정성 원칙, 통일성 원칙, 단일성 원칙 다 있는데 완전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예산 총계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성을 추구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한정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우리 문제 은행에 들어간 걸 공부함으로써 이론을 100% 완성할 수가 있다 그렇겠죠. 한정성은 뭐냐면 품목별로 이거는 말이죠. 국방비에다 쓰라고 예산을 해놨는데 딴 데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국방비 쓰라니까 복지에다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한정성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통일성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고 통일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말이죠. 통일된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일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일성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산은 말이죠. 단일성으로 해야 되는데 단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일하게 하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이란 말 쓰질 않죠. 어떤 예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예산도 있는데 요거와 이렇게 같이 플러스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온 게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거예요. 단일하게 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추가 경정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단일하게 묶겠죠, 이렇게. 단일하게 묶는 이런 원칙, 이걸 단일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05번 우리나라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나라는요 예산은 중앙 집권에서 하게 돼 있죠. 그죠? 물론 지방 재정도 있지만 일단 국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중앙정부에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분권주의 틀렸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 06번도 좀 알아두세요. 우리의 경우 예산 배정 형태 이런 거는 말이죠. 기본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정기 배정, 긴급 배정이 있는데 긴급 배정은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하게 배정하는 거예요. 회계연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긴급하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런 거와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 07번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뭡니까? 연기준 예산제도 처음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요거는요 연기준 예산제도는 답을 4번으로 해주세요. 최고 관리자의 기관 운영에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연기준 예산은 모든 정책을 한번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상의 정책만 평가하는 겁니까? 모든이니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 관리자의 라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 그 사람이 혼자 못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쭉 넘기시면은 원칙이 많이 나와요. 자, 229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29페이지 보면은 15번 알아두시고 15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원칙이 있고 그 예외가 있다. 요건 암기 좀 해주세요. 4번이 답인데 명확성 원칙도 있습니다. 예산도 하려면 명확하게 해야겠죠. 여기에 반하는 것은 수입 대체 경비인데 수입 대체 경비는요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예외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31페이지 20번 이런 건 수학 문제예요.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순자산 따지는 건데요. 순자산은
4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부 보유 현금 자산 200조 플러스 고정 자산 300조니까 500조가 되겠죠. 빼기 유동 부채 100을 빼면은 400조가 된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예요. 이 정도입니다. 수학 문제 나와봤자 이 정도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자, 233페이지에 문제은행에 들어가는 게 하나 박스가 또 나옵니다. 23번 중요표시 해주세요.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준정부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준정부기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용보증기금 쓰세요.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 이런 거 있죠. 소비자보험 이런 건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공무원의 대우를 안 받아요. 아시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정부기관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인이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애매한 기관이 있어요. 이걸 준정부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뭐 사법시험도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시험 나와요. 준. 아시겠죠? 준. 군대에서도 장군은 아닌데 장군에 해당한 거의 장군에 준하게 하는 걸 준장이라고 있죠. 그것도 원래는 장군이 아닌 거예요. 별 하나 딱 달고 다니려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두 개쯤 돼야죠. 그죠? 하나 달기도 별 따기지만 어쨌거나 별 하나 딱 달기도 어렵지만 이걸 준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준자가 들어가면 중요하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준정부기관은 내용과 형태 측면에서 모든 일반 행정기관에 속해 있다. 자, 일반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건 아니죠. 준정부기관은 독립된 법인이다. 지워버리고 독립된 법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부기관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처럼 행동하는 거죠. 정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위임된 거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국가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D급번 틀렸죠? 준정부기관의 권력과 민간이냐 제3의 영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 틀렸습니다. 준정부기관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법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국가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민간이 시작이 아니다. 이런 이 소비자 보호원도 다 국가기관에서 위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 민간 단체가 우리가 소비자 보호원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공법, 특히 공법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렵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4페이지에 일반 회계, 특별 회계 나누는 게 이제 문제가 쫙 나오는데, 자, 25번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특별 회계는 말이죠. 스페셜 어카운트라고도 합니다. 스페셜 어카운트인데 요건 뭐냐면 특정 사업을 할 때 특정 사업 하는데 특별 회계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런 얘기죠. 또는 특별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때 법을 안 만들면 안 되죠. 이런 거를 특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5번이 유달나게 길어요. 그죠?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 우리 행정학은 답을 참 찾기 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탁 보면은. 아시겠죠? 몰라도 풀 수가 있는데 알면 더 풀 수가 있죠. 더 잘 풀어요. 자, 26번. 다음 특별회계 중 정부회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암기해야겠죠?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정부회계법에 예산법에 컨트롤 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36페이지 보시면은 30번 다음 예산을 성립시키대로 하는 것은 2번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본예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이 잘못됐을 때는 수정으로 하죠. 그 다음에 수정도 안 되고
모자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추가 경정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3번을 보세요. 4번 잠정 예산이라는 게 있죠. 잠정 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건데 요거는요 줄거세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을 잠정 예산이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잠정 예산의 대표적인 것이 호주라든가 그죠? 이런 나라들은 예산 통과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하니까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단 말이에요. 성립되지 않았을 때 급작하게 만드는 예산을 잠정 예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39페이지 35번 뭡니까? 젠더 버제팅 뭐예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성인지 예산이죠. 여기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에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이 성인지 예산은 성 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남녀를 분리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남녀를 완전히 분리한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뭡니까? 뉴트럴이 아니에요. 세퍼레이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분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는, 245페이지, 다음 시간에는요, 245페이지 44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나머지는 혼자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역시, 정말 손에 잡힐 정도로 조금 남았죠?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화장실 갈 때, 이럴 때 20분씩만 봐도 문제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다 말씀드렸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혼자 풀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